네. 안녕하세요. 저 금일 강의를 맡게 된 김지영 과장입니다. 이렇게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되게 좋던데 그 외부 활동을 마다하고 이렇게 저희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얘기를 더 해보자면 저는 이제 외자운영원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자운영원은 이제 저희 외환보유액 중에서 국외운영 외화자산을 일부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이제 4,200억 달러라고 이제 공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부분을 외자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이슈나 뭐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희 부서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고 뭐 변화가 엄청 잦죠. 그리고 뭐 주요 이슈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뭐 나왔다 들어왔다도 하고 분위기도 확 달라지는데요.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뭐 데이터 중에는 조금 이제 뭐 아웃데이트된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워낙 주식이나 이런 글로벌 금융 관련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서 뭐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더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뉴스 등 이런 데서 많이 보셨던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딱딱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좀 라이브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런 걸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간단합니다. 뭐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제 GDP나 물가 정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보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주가, 환율, 원자재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뭐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게 주요 이슈와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는 게 결국 금리, 주가, 환율, 원자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 그런 게 저희의 관심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게 저희의 주 일이라서 그런 움직임의 흐름과 뭐 주요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얘기도 조금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뭐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할 건 이제 미 대선인데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 대선의 판세라던가 뭐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뭐 제 생각 등 뭐 이런 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글로벌 경제는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PMI 글로벌 PMI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PMI 지수란 이제 기업의 이제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생산이나 주문 생산, 뭐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이제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50이 미치면 이제 경기 축소 이런 걸 나타내서 저희가 경기를 살펴보는 지표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업은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의 부진을 서비스업이 다소 이제 상쇄하면서 전산업 PMI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괜찮은 좋은 상태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 GDP들을 이제 나라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뭐 이제 뒤에 나올 글로벌 여타 통화 그러니까 미국 비컷 뭐 아니면 여타 중앙은행 통화 정책 정상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뭐 경기랑 다 연결이 돼 있고 미국은 견조한데 다른 나라들은 뭐 쉽지 않다. 이게 사실 관통한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사실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중국은 지금 원래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5% 성장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기비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5% 성장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 이제 뭐 그러니까 마감되기 직전에 9월 24일이죠.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주가 부양과 부동산 부양 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정책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그 얘기도 이제 뒤에서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완만한 이제 개선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또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완만한 개선세가 나올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가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얘기도 뒤에 하겠지만 뭐 ECB 같은 경우에 금리 속도를 좀 더 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이제 미국은 좋지만 나머지 나라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GDP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뭐 아주 최근에는 여기 GDP 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소비나 임금의 선순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조금 좋아 보이고, 일본 정부도 뭐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발표되는 뭐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 지표들이 엄청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엄청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연준의 50bp 인하의 근거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유럽도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거를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기에는 그 서비스업 인플레가 굉장히 스티키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특히 주거비가 되게 문제였는데요. 이제 지금 약간 그 주거비 오름세조차도 살짝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식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 CPI가 있고 식품 제외 CPI도 있는데, 요런 식품 제외 CPI를 주로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은 이제 디플레 우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부양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을 보자면 부동산이 부진하고 뭐 가계소득 같은 게 둔화되고 청년 실업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소비 투자 이런 게 부진하고, 그게 결국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이렇게 낮추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서 이런 이제 디플레를 뭐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밀어내기로 생산을 결국 좀 높여서 성장률 높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역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무역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어서 우리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뭐 국제 관계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국의 금융지표 현황을 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리, 주가, 환율, 원자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먼저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주요국 국채금리 일단 정책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락세를 시현 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최근 반등한 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4%가 또 넘었죠. 4% 넘어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그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10월 초에 아시다시피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준 의원들의 지금 호키시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뭐 50bp 컷했을 때만 하더라도 계속 내릴 것 같았는데 그 정도로 안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심지어 뭐 아예 건너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이 시장 금리에 반응을 해서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지역 경기 그러니까 그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있긴 한데, 결국 이제 미국채 금리와 동조화되는 조금 측면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이고요. 이제 일본 경우는 뭐 경제 전망 발표나 이제 최근 BOJ 회의 같은 데서 이제 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있다가 최근에 조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름세가 약간 좀 주춤해지는 상황이고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뭐 뒤에 이제 주식하고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어쨌든 견조한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가와 변동성 지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주가의 경우는 사실은 올해 계속 이제 아시겠지만 신고가 경신을 해왔죠. S&P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양호한 성장세랑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금리 인하도 했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뭐 한 가지 조금 특이하게 말씀드릴 거는 여기 8월에 그래프 보시면 7월 뒤에 움푹 패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월 초인데 이때 이제 리세션 우려가 발생했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5일에 미국 증시가 그날 뭐 10%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12%가 빠지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요 원인이 그 당시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엄청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7월에 했죠.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란 것은 그 지금 엔화는 굉장히 금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엔화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막 되는 상황인데 엔화가 굉장히 저금리 통화니까 그걸로 차입을 해서 고금리 통화인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는 그리고 미국은 인하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좁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과 함께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 거래들이 이제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미국의 돈이 빠져서 다시 일본으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렸어요. 이때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뭐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G표에 나오는 요 7월 뒤에 좀 득파인 부분이 그런 시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미국 GDP 얘기한 것처럼 일단 미국의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지표들이 전부 다 사실 되게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고 나오니까 주가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빨리 이제 제자리로 계속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야기가 있죠. 이제 뭐 대선 얘기도 있고 중동 갈등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그 옆에 오른쪽 그래프인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8월에 보면 저게 그래프가 사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사태 때 이제 65까지인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밑에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서 40 정도까지만 그렸고요. 저 때가 이제 6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로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 이제 진짜 경기 침체 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환율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뭐 쭉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면서 미달러화 약세가 계속 되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견조했고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조금 호키시하게 좀 할 것 같으니까 다시 미달러가 강세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갈등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나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미달러화가 아주 최근에는 좀 강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주요국 환율을 보면 엔화가 이제 변동이 크잖아요. 이건 저희가 좀 이게 흐름을 보기 쉽도록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미달러화 대비로 해서 22년 말을 100으로 봤을 때 움직인 거를 그린 거고요. 여기 엔화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올해 특히 상반기 보면 엄청난 약세로 갔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하려는 분위기가 좀 아니었어요. 물가도 막 그때 안 잡히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 연준은 9월에 인하를 했죠. 그래서 7월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고 다만 이때까지 일본은 이 시기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뭐 0% 갔다가 막 지금 올린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많아지니까 금리 차이가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엔화가 엄청 약세로 막 가다가 지금 7월 여기 중심으로 확 올라갔잖아요. 요게 그때 제가 아까 말한 블랙 먼데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엔화 강세가 확 된 게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엔화를 다 계속 차입하고 매도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시 이제 언와인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대 매매가 되면서 엔화가 급격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그냥 가볍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뭐 금 가격은 이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계속 상승을 해왔죠. 그리고 뭐 일단 뭐 여러 가지의 금이 뭐 얘기가 많잖아요. 뭐 미달러화의 대체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 무슨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금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고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 큰 변동폭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표들 봤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뭐 이슈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숫자로 보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다 이유를 좀 보시면은 그게 결국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조금 지표들이 왜 움직였는지 뭐 여기 움직일 때 따른 이슈가 뭐 때문인지를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그게 굉장히 좀 본인의 그 지식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연준 비컷 단행이라는 제목을 썼고요. 두 번째는 미국 외의 여타 중앙은행들은 좀 미국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미대선 향방과 중동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연준이 비컷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지난 얘기긴 한데 워낙 뭐 중요한 얘기고 이제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연준이 이제 9월 FOMC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 금리를 인하 조정을 했어요. 당시에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제 25bp 예측을 다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25bp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당시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었는데 뭐 고용 지표도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 안 좋았던 고용 지표는 7월 고용 지표고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났지만 그 뒤에 8월 고용 지표가 9월 초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거든요. 그 안정세와 그 다음에 물가를 봤더니 그 주거비 오름세 등이 좀 안정된 거를 보고 시장은 이제 25bp만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연준 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뭐 그 점진적 인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50bp까지는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상 FOMC가 다가오면서 바로 직전에 이때가 이제 추석 연휴였거든요. 추석 끝나는 날 밤에 아마 새벽 FOMC였는데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제 FOMC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논의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그러니까 주말이고 추석 월화수인데 주말에 막 그 뉴스에 이때 이제 무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지금 별명이 되어 있는 그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50bp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전 뉴욕 그 연은 총재죠. 그 더들리라는 전 뉴욕 총재도 금리가 너무 높다. 뭐 50bp를 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게 시장 그 나중에 좀 이따 그래프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CM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그 금리 인하 확률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거의 50대 50으로 가더라고요. 25bp 인하와 50bp 인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 25bp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하루아침에 50bp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좀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다 이렇게 논의할 때 당연히 25bp죠 했는데 50bp가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50bp를 인하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정말 뭐 막 약간 좀 혼돈이었습니다. 왜 50bp냐 이러면서 막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당연히 그 질문을 하겠죠. 기자회견이나 뭐 정책 결정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텐데 왜 50bp냐 했을 때 파월 의장은 이제 이거는 재조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경제 상태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다, 제약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게 하는 어떤 이론적 금리 수준을 얘기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금리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50bp를 내렸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거 함께 이제 근거로 제시한 게 이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이중 책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물가 안정과 이제 완전 고용인데, 여기 왼쪽 그래프 보면 연준이 이제 물가 지표로 많이 보는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위험이 감소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있죠. 실업률 그래프가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서 확실히 고용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회의록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연준 의원들이 회의록은 나중에 발표가 되니까 그 회의록에서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은 좀 줄었고, 자기들이 봤을 때 고용이 내려갈 리스크는 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거기 워딩들을 보면은 이제 상당한 다수의 참석자들이 목표 범위를 50bp 내리는데 지지를 했다.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의 리캘리브레이션, 재조정이 최근 물가와 노동시장 지표, 여기 나온 이런 것들에 더 잘 부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뒤에 시장 반응 얘기하면서 좀 얘기할 건데, 이게 일부 참석자들은 25bp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석자가 견해가 상이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정문을 잠깐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이게 좀 이렇게 저는 사실 표현들이 되게 섬세하게 이제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뭐 자기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걱정되는 거 걱정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잡 게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드라고 표현했죠. 이전에는 모더레이트라고 했다가.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이제 좀 뭔가 계속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메이드 이렇게 됐다고 딱 얘기를 했고, 그런 이제 목표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진전에 자기들이 확신을 가진다는 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뭐 고용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리스크가 이제 거의 균형에 왔다, 이렇게 해서 뭐 원래는 균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의 균형에 이르렀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50bp 인하를 그래서 한 거고, FOMC는 앞으로도 완전 고용을 뒷받침하는데 이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정책 결정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결정문은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문 외에도 저희가 그 369 12월에는 연준 의원들이 이제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SEP라고 해서 이제 369 12월마다 경제 성장률과 뭐 물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장기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책 금리 경로 전망도 하죠. 그래서 점도표라고 이제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는 분들 뭐 많으시겠지만 19명의 의원이 이제 얼마나 금리가 올해 될 건지 내년에 얼마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게 금리가 이 정도로 갈 것 같다고 의원들이 전망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거는 6월에 나왔던 점도표고요. 이제 오른쪽이 9월에 나왔던 점도표인데, 뭐 그림만 딱 보셔도 이제 5%를 기준으로 6월에는 조금 위로 있었던 그 금리 올해 말 금리 예상이 24년 말에 확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진 금리 경로를 볼 수 있고, 특히 뭐 좀 읽어드리자면, 요 그래프들을 읽어드리자면 24년 말에 이제 50bp를 추가로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밑에 나온 숫자로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4.375, 그러니까 4.25에서 4.5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이 이제 4.75에서 5%니까 거기서 추가로 50bp 더 내릴 거라는 예측이 여기 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4, 25, 26의 또 차이를 보시면 6월에는 이제 24, 25 차이가 100bp, 그리고 25, 26 차이도 100bp였는데 9월에는 이제 24, 25까지는 100bp 여전하지만 26에서는 이제 26까지 가는 거에는 50bp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26까지 가고 장기로 가면 좀
크게 종전과 차이는 나지 않는데 6월에 비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확신이 막 생기면서 그리고 고용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24년에 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빅컷 이후에 경제지표 동향이 그럼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좀 볼 건데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GDP가 견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시장은 이후엔 이제 노동시장과 결국 물가가 계속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은 연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그 NFP라고 하죠. 논팜 페이롤이라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하고 그 CPI 뭐 PC를 결국 보긴 하는데 그거에 이제 근원이 되는 CPI 상승률을 시장에서는 엄청 주목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조금 더 안 좋으면 다시 그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점이었고 저희도 굉장히 나올 때마다 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NFP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에서 마지막 게 이제 9월 건데요. 예상치를 엄청 상회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제 지금 실제로 아마 254K, 그러니까 25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때 예상치가 아마 15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엄청 상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조금 낮아졌어요. 4.2%, 4.1%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이거 시장을 실제로 본 게 저는 이제 저희는 이런 걸 지표 나올 때 나이트 근무를 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미국 지표는 밤에 9시 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장 운용이니까 운용을 하고 이 지표를 보고 이제 뭐 그러니까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지표를 실제로 봤는데 이게 예상치를 엄청 상회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대응하기가 사실 또 쉽진 않아요. 그게 워낙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막 그때 분위기도 막 시장이 엄청 갑자기 막 예상을 워낙 초과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반응이 엄청 크구나 뭐 그런 걸 좀 느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이제 10월 10일에 나온 CPI를 보면은 여기 뭐 이게 좀 월이 쭉 있어서 그런데 저기 음영으로 살짝 표시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나온 CPI죠. 그런 것도 이제 결국 그 주거비 상승세가 둔화가 되냐 이게 결국 포인트였는데 다행히 뭐 이것도 조금 둔화가 되는 식으로 나오고 뭐 이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PC라는 걸 저희가 산출을 하거든요. 그 연준에서는 저희가 산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연준은 PC라는 걸 이제 보는데 PC라는 게 이제 그 정책 판단 시 많이 참조하는 물가인데 이게 요번에 이제 CPI가 조금 여기 보시면 오른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추세는 내려가는 건데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항공, 뭐 의료,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PC에 반영될 때 이 수치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PPI 쪽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쪽에서 물가의 측정 방식으로 좀 반영되는 게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 PC를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 요런 이제 지표들이 나왔고, 이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인사 발언들이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먼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다소 호키시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먼저 이제 여기 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 FOMC 끝나고 지표들 나올 때 근처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뭐 파월 의장의 말이 되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이거는 50bp까지는 또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여기 10월 10일에 보시면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만약에 고용이 안 좋으면 안 내릴 수도 있다, 아예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50bp는 추가로 50bp는 안 하겠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좀 25bp 쪽으로 많이 이제 시장이 프라이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던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페드 워치라고 해서 그 금리 인하 확률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아마 25bp 인하고 오른쪽이 동결인가 뭐 그럴 건데 지금 이제 이건 조금 옛날 그 10월 14일에 제가 검색을 한 그림이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87% 정도로 이제 프라이싱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한번 보니까
이제 97%더라고요. 25bp 확률이. 그리고 동결 확률은 뭐 거의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또 약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대선 가능성과 뭐 10월 들어서 뭐 이스라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막 섞이다 보니 이게 뭐 그 확률이 계속, 이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25bp 인하가 굉장히 많이 지금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저렇게 견조하고 기준금리를 막 이제 인하를 급격히 하고 지금 좀 호키시로 변하는데,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지금 여타 중앙은행들은 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을 좀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년 9월 FOMC 인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페드가 뭐 내리기 전에는 다른 중앙은행들은 막 탈동조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차별화, 그러니까 뭐 자기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먼저 내리는 애들도 있고, 막 일본 같은 경우는 올렸죠. 막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페드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페드 여기 오른쪽에도 살짝 보시면은 ECB랑 보면 그 진한 파랑이 이제 페드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안 내릴 것처럼 할 때는 저기 ECB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다가 페드가 확 그 내렸잖아요. 저기 한 요 7월 넘어서 8월쯤에. 그러니까 이제 ECB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뭐 그런 걸 조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페드가 약간 호키시하게 되면서 이게 좀 이게 그 정책 금리가 어디까지 몇 bp 내릴 거냐는 그 왼쪽 그러니까 그래프거든요, 이 수치가. 그래서 그게 원래는 페드가 훨씬 더 많이 내릴 것처럼 됐다가 이제 지금 페드가 살짝 호키시 되면서 조금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의 기조를 조금 보면 그 대부분 이제 완화적 기조로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계속 대규모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9월 14일에 그 인민은행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10월 8일이랑 12일에도 뭐 재정부라든지 뭐 여러 기관에서 이제 재정 정책 관련 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제 총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호키시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처럼. 근데 최근에는 좀 다소 도비시하게 이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ECB는 최근에 10월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6월, 9월 인하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좀 분기에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9월에 이어서 10월도 이제 인하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도비시하게 가는 추세고, 뭐 뉴질랜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도 비컷을 해가지고 제가 살짝 넣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뭐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직전에 5%그 목표가 어렵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 저기 큰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주가 진작 등의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준비율이나 영래포 금리를 인하했고, 이거 이제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에 넣는 이제 지급 준비 이런 율을 줄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시장에 돈이 풀릴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부양 같은 경우도 뭐 2주택 대출 계약금 비중을 하향한다던가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던가 이러면 좀 집을 사기도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부양도 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도 보험사나 증권회사 같은데 이제 주식 살 수 있도록 막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그 정책을 드라이브를 사실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상해종합지수랑 항생지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사실 24일 이후에 주가가 엄청 폭등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뉴스에 항상 나왔죠. 중국 경기 부양 뭐 효과 뭐 하면서 지금 좋다,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사실 이 이후로 중국이 이제 10월에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사람들이 재정 정책도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로 금융 정책을 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제 나라 차원에서 뭔가 재정부나 이런 데서 세금이라던가 뭐 여러 재정 지원책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진 사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그 기대만큼 이제 충족이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도 보시면 그 뒤에 좀 시장 기대감 약화가 좀 되면서 이제 증시도 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여러 여러 IB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물어봐요. 뭐 어떨 것 같냐 중국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들어봤을 때 내년 이후를 고려했을 때 뭐 정책 강도가 아직 불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지금 중국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을 했죠. 0에서 0.1%에서 이제 0.25%로 인상을 했는데, 시게루 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당선이 되고 일본의 이제 이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자기는 찬성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하고 이런 게 올바른 정책 궤도에 오른 것으로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10월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사실 이제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를 만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아직 금리 인상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도비시한 톤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7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조금 하향 수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경기가 사실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9월에 이제 BOJ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했고, 그 회의록에서 지금 이제 결국 미국과 이제 관련된 언급이 7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경제가 물론 좋지만 뭐 금리 인하할지 말지, 뭐 25bp 할지 50bp 할지 이런 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상황을 보자면 이제 10월 30, 31일에 일본은행 이제 금융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월에는 좀 일본 지금 앞으로 굵직한 회의랑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도쿄 CPI도 오늘 아마 발표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선거도 있고요. 그 자민당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책회의가 10월 말에 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행이 어떻게 과연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한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뉘앙스를 할 것인가가 되게 관심사고요. 그래서 IB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이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줄지가 약간 지금 시장의 관심사고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ECB를 쪽을 좀 볼게요. 이제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6월에 하고 이렇게 9월에 인하했는데 9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좀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IB들이 이제 분기에 한 번, 그러니까 6, 9, 12 이렇게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월에 이제 유로 지역의 PMI도 나오고 물가도 나왔죠. 근데 이제 보면 그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 가계 소비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2, 4분기 가계 저축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상회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계 저축이 높아졌다는 건 결국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제 안 된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이제 물가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 이탈리아는 0.7%, 프랑스는 뭐 1.2%에 그치는 등 이제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좀 신중하게 견지를 하고 있다가도 연속으로 10월에 또 인하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 도비시하게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최근의 얘기는 비컷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비컷을 하는 거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안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욱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중하게 좀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유럽 쪽에서 뭐 얘기해 보면 이제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는 사실 않고, 뭐 다만 이제 성장 둔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뭐 물가에 이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뉴질랜드는 막 사실 자주 보시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최근에 빅컷을 했어요. 그래서 50bp를 인하했는데 여기는 이제 먼저 내렸죠. 8월에도 한번 내리고 50bp를 또 내렸는데 뉴질랜드는 이제 사실은 자기 본국의 사정이 지금 되게 보면 여기 물가도 지금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목표 범위가 있죠. 여기에 굉장히 이제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원하는 그 아웃풋 대비 실제 아웃풋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이너스 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0bp를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자기 나라 상황을 물론 보지만 여타 국가들의 금리나 그 상황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 그래프로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또 하고 있고 결국 여타 국가의 금리 인하도 이제 일부 영향을 얘들한테 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제 미국 외에는 지금 사실은 인하가 굉장히 인하 기조로 조금 막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물론 미국 외에도 몇 국가들은 그러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9월 FOMC 기점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디스인플레가 확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런 걸 가지고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룸도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내렸는데 자기들만 내리면 뭐 여러 환율 같은 문제들도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미국이 이제 내림으로써 다른 여타 중앙은행 정책들도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주요 이슈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 해리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고 저도 이제 이걸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또 이게 누가 됐을 때 어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먼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거는 살짝 해리스가 이제 앞서는 거 나오죠. 근데 물론 박빙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해리스가 나오는데 이거 뭐 오늘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7개 경합주가 있잖아요.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는 트럼프가 또 살짝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정책 수행 능력, 그러니까 잡 퍼포먼스라고 하던데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 그 뭐 미국 상황에서는 그렇겠죠. 인플레이션 대처나 이민 정책 등이 굉장히 이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호감도라고 하죠. 페이버리티, 사람들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그 지표가 또 있어요. 그래 그걸 제가 봤더니 그건 이제 해리스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좀 박빙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 트럼프 공화당 지지층과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나뉘는데 그 지지층들이 서로를 좀 크로스로 지지하는 경향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흑인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저소득층인데 원래는 당연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인데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보면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성과 이런 게 자기들은 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보다 뭔가 그 경제적 그런 먹고 사는 게 더 자기들한테 중요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이제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뭐 최근에 뭐 딕 체니 전 부통령 그 등 일부 이제 인사들이 자기는 트럼프 뭐 너무 좀 별로다, 뭐 사익 추구 성향도 강한 것 같고 법치주의도 무시한다 이러면서 좀 민주당 지지를 막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는 데다가 결국은 이런 지지층들 중에 또 투표로 누가 이어질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투표장으로 더 이끌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대선은 조금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도 중요한데 그 상하원에 누가 될지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결국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플릿이, 그러니까 분점이 되냐, 한 당이 다 차지하냐, 이것도 굉장히 그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금 보면은 공화당 상원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이 조금 무세하다고 많이 그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원 같은 경우는 클로즈 콜,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까지 다 레드 스윕이 일어날 거다. 그 공화당이 전부 의회를 석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그러니까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이제 공화당, 이렇게 분점이 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높게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까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당일날 12월 5일이죠. 근데 그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우편 투표를 하는데요. 부재자 투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하는데, 그걸 하고 이제 개표하기 위해서는 우편인 확인을 하고 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조금 다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편인 확인도 하고 개표도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하루 만에 다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전 선거들도 다 며칠씩 걸려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이에 금융시장은 또 움직이니까 사실 이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개표가 계속 되면서 막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다가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도 막 있을 테고, 그게 막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표 차이가 굉장히 적은 주 같은 경우는 재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도 미만이 되면 자동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그 불확실성이 되게 지금 심한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누가 될지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공약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누가 됐을 때는 사실 공약에 의해서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둘 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규모에만 차이가 있고, 그건 이제 바로 뒷장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및 관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완전히 갈라지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후보에 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부분이고, 뭐 트럼프 후보는 아시다시피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민자에 대한 통제도 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리스는 이제 뭐 합법적 이민 이런 걸 좀 하겠다는 거고, 현 정부랑 무역 쪽은 비슷하게 갈 거고. 근데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이제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기업들한테 친화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해리스는 이제 뭐 빅테크 쪽에 특히 반독점이나 뭐 합병 관련 규제 강화를 당연히 한다고 했고, 뭐 환경 같은 것도 IRA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지원해서 이제 좀 친환경 뭐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기존 이제 에너지를 좀 쓰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공약은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이제 재정 정책이 결국은 좀 이슈고 결국은 큰 부분인데, 결국 이제 두 군데가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게 CRFB라는 데서 가져왔는데요.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비영리 싱크탱크로 이제 활동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자료를 뭐 많이 이제 여러 군데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10년 동안, 지금 내년에 만약에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면 향후 이제 10년간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035년 미국 부채가 해리스 같은 경우에 3.5조 달러 늘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7.5조 달러 늘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제일 위에 Extended and Modified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하죠.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이라는 건데, 저걸 이제 완전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추가 감세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예산이 이제 커지는 거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증세를 통해서 이 법을 연장을 하되 뭐 증세를 통해서 일부 이제 충당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규모의 차이가 조금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의회가 만약에 그 수입 석권이 안 되고 분점이 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 한쪽에서 막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좀 재정 부담 규모 축소가 조금 축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것도 많이 이제 대부분의 사실 이제 정책이 워낙 그 재정 정책이 똑같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무역 관세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딱
여러 IB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리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이제 증가돼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다. 다만 이제 분점이 될 경우 그 폭은 축소 상승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나 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거니까 주가는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빗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관세 정책과 이제 이민 규제 등이 있으면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하면 중국 물건에 결국 뭐 60% 관세를 때리면 그만큼 수입을 할 때 비싸게 수입을 할 거고, 그게 결국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USD가 이제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당선 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당선 시에는 뭐 아까 첫 번째는 금리는 뭐 트럼프랑 비슷하게 확장 재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규모가 조금 작죠. 그래서 뭐 조금 소폭 상승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여튼 방향성은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아까 트럼프랑 반대로 뭐 반독점 규제나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밑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와 조금 유사하게 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 동맹 국가는 결국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금리 인하도 이제 지속 기대가 되면은 좀 이렇게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얘기를 좀 현재 얘기를 좀 하자면,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미 대선 관련해서 아직 현재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좀 실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매일매일 이제 지표를 보는데 사실 미국 금리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 실현이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경우도 트럼프 집권 시제 수혜를 받을 종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미달러화도 강세가 많이 됐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금리 상승과 밑달러 강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트럼프 트레이드 수련도 있겠지만 뭐 연준 의원들이 지금 희시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통화정책 전망 변경, 뭐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지금 얘기할 뭐 이런 것들도 안전자산 손해상도 막 있을 테니까 확실히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트럼프 되면 그러면 지금 다 오른 거 아니냐, 이제 막상 선거 나면 변화 없는 거 아니냐, 다 올랐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박빙이니까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사람들이 다 된다고 100% 프라이싱 된 건 아니고, 그리고 박빙까지만 반영이 됐는데 두 가지는 완전 반대잖아요. 트럼프가 될 경우 해리스가 될 경우는 경제에 미친 영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한쪽이 되더라도 움직임이 꽤 클 수 있지 않냐. 뭐 왜냐하면 이제 5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반대로 50이 갈 수도 있고 다시 더 50이 갈 수도 있으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서 선거 결과랑 그 다음에 이제 바로 FOMC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이제 모니터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동 정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갈등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원인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역사적으로 이제 긴 얘기고 여기서 뭐 하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경과들 하고 이제 뭐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도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0월에 중동 사태가 발발했죠. 그래서 가자 전쟁이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4월 달에 금년 4월에 이제 1차 충돌이 있었죠. 이란 이스라엘 1차 충돌이 있었고, 10월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2차 공격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란의 그 하마스 지도자 그리고 헤즈볼라 지도자 뭐 암살 등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러니까 대규모 미사일을 쐈죠. 10월 1일에. 그래서 미사일을 공격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도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보복 천명을 했습니다. 보복 천명을 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막 원유 시설, 석유 시설, 핵 시설도 막 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면서 막 또 좀 시장이 시끌시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보냐 했을 때 뭐 큰 사실 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뭐 저강도 공격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거나 고강도 공격을 한번 이렇게
지금 미사일처럼 딱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좀 분쟁이 지속되는 형국으로 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네타냐후 쪽에서 이제 미국이 설득을 하니까 이제 석유나 핵시설은 때리지 않고 군사시설 정도 하는 걸로 이제 뭔가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저희가 보는 거는 뭐 이 사태의 이런 경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금융시장에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주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미사일 공격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이제 크게 사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0월에 이제 여기 데일리 변동인데 그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브렌트유 가격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나타났고, WTI 선물도 이제 그때 굉장히 장중에 그 당시에 그 미사일 쏘고 막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반등되면서 주가 하락하고 달러 이렇게 강세 가고 오른쪽처럼 채권 가격 상승을 하고 막 전형적인 위험 회피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 이런 게 또 터지면은 완전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게 예상했던 것들과 다르게. 그래서 뭐 향후에도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그런 보복 공격 수위나 이제 공격 지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가 뭐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을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 시설을 타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보장이 이제 뭐 철통 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꾼 적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바꾸고 막 상황이 심각해지면 결국 이제 국제 유가와 결국 물가 뭐 이런 거를 자극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약에 심각해지면, 그럼 이제 세계 경제 지금 성장세를 좀 훼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지금 이제 이슈랑 지금 현황하고 이슈를 한번 쫙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여기서 일을 해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일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터지고, 그것들이 뭐 밑달러와 강세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약세 요인인 것 같은데 실제 시장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강세 요인이 더 센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치화 같은 거를 탁탁탁 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걸 또 예측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대응을 이제 미리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할 때 그 시나리오 같은 걸 또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도 있고, 예전에도 보니까 요랬다, 요런 반응에선 요 정도까지는 뭐 왔었고,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은 이제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금융시장 지표들 같은 거나 뉴스들 보실 때 이런 지표들하고 연결해서 좀 보시는 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이런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